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공직자가 세금으로 샴푸 사고 가족에게 법화 줘서 소고기랑 초밥 먹으면 저는 그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방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이가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이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NHK 다니고 재벌 뒷돈 받을 때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는 말씀. 우선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 자체 내에서 말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부 교통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소식은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항상 저희가 거론을 했었지만 오늘은 가장 먼저 다루도록 할 텐데요. 사실 지난주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요, 대전 그리고 어제는 또 울산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제가 하면서 지금 한민수 대변인 잠깐 이름이 생각이 났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 구 정주영 명예회장 언급을 계속했습니다. 먼저 그럼 한민수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렇게 정주영 회장을 언급하는 의도가 뭘지 궁금합니다. 울산이니까 그러겠죠. 예, 울산. 네. 준비한 것 같아요. 보면은 처음 대구 가서는 대구 시민들을 깊이 존경한다고 했잖아요. 대전 가서는 과학기술 얘기하고 또 울산은 울산 현대중공업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정주영 회장의 아들인 정몽준 의원이 또 오랫동안 의원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을 찾아가지고 그 지역에 맞춰서 말씀을 하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다만 보면은 좀 이상하긴 하죠. 왜냐하면 법무장관 우리가 생각하는 공직자로서 각 지역마다 가서 또 이렇게 맞춤형 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치를 시작하신 분들, 네. 뭐 정말 총선 때 출마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대선 주자들 이런 분들이 하는 것처럼 보십시오. 또 자기는 태어난 곳은 춘천인가요? 네. 자란 곳은 뭐 청주라고. 네. 이렇게 이런 거 보통 유명한 정치인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하고 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가 많은 분들이 또 비판적인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아직은 국무위원 아니냐, 네. 법무장관 아니냐,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건 거의 또 말씀할 때마다 야당을 또 공격합니다. 그거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도 위반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이유 아닌가 싶고요. 예. 다만 또 정주영 회장 물어보셨으니까 젊은 분들한테는 정주영 회장 잘 모를 수 있는데 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소구력이 있지만 그런 효과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얼마나 클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장관은 앞서서 대구, 대전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울산 시민들이 좀 추켜 세우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이게 또 행보를 보면 사진도 굉장히 잘 찍어주시고 이번에는 뭐 열차를 바꾸진 않으셨다고 네. 하지만 이런 행보들이 사실상 정치 행보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비춰지는 것은 분명히 대선 주자급의 유세같이 보이죠. 그렇죠. 전국 유세처럼 비춰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은 국무위원이고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뭐 조금 뭐랄까요? 친숙하지는 않죠. 역대 법무부 장관이 보여줬던 언행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물론 한동훈 장관만큼 대중 인지도나 인기라는 측면에서 높았던 법무부 장관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인기가 있으니까 저런 현상도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만,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오래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의 본래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정기국회가 우리가 12월 9일쯤 끝나니까 정기국회 마무리와 동시에 법무부 장관은 퇴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입당과 정치활동의 개시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또 일설에 의하면
12월 개각 명단에는 한동훈 장관이 안 들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법률적으로 공직자 사퇴 시한인 1월 11일 그 무렵까지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거냐? 근데 그러기는 지금 너무 빨리 나왔죠? 이미 뭐 정치인처럼 네.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1월 초순까지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정기국회 끝나면 이제는 정치인으로 본격적으로 데뷔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장관직을 내려놓기까지 어떤 뭐 정치적 행보나 발언을 뭐 자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민주당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차재원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자면 어쨌든 사실은 지금 가는 데마다 이렇게 뭐 인파가 몰리고 사진을 찍자는 뭐 요청도 쇄도하는데 네. 이런 인기의 비결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법이 소위 말하는 이 반정치 이 세력들한테는 상당히 카타르시스를 주잖아요. 그 반정치 세력이라는 것이 꼭 이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히 지금 기득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상당한 좀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부분들을 쿡쿡 찔러 주구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정치의 좀 특화적인 그런 상당한 의법들의 구사를 하는데 상당히 좀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상당한 뭐 지금 정치 유수의 한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거 대전 찍고 울산까지 갔잖아요. 이걸 영화로 비유하면 일종의 뭐 로드무비 같은 이 형태잖아요. 로드무비 뭡니까?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몰입도가 아주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한동훈 장관도 일종의 로드 팔리틱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몰입도가 강하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다음 또 어디 갈까? 이러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좀 이 지능적이고 좀 계산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직 국무위원이라는 거죠. 장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제 그 울산 간 이유가 뭘까요? 울산 간 이유가 사실은 지금 어제 현대중공업을 갔잖아요. 현대중공업에 지금 그 노동자들 조선업이 하락인데 지금 노동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수급해 와야 되는데 이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비자 발급 문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비자 발급 문제는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가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처가 어딜까요? 생각을 해보면 산자부나 내지는 노동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은 좀 정치적 오지랖이 너무 넓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제 가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제 최강욱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이게 민주당이다, 뭐 멍청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아마 지금 그 최강욱 의원이 이야기했던 It's democracy, stupid라는 그 말을 빗대서 이 공격한 뜻인데 저는 어제 제목만 보고 이 한동훈 장관이 그 속내를 좀 드러낸 것이 아닐까 일종의 민주당에 대한 혐오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한동훈식의 그 재치가 좀 격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럼 It's democracy에서 CY를 T로 바꾸면요. It's democrat stupid거든요. 이 데모크래시 뭐예요? 민주당원이거든요. 그러니까 It's democrat stupid하고 여러분 무슨 뜻이 생각해 보시라고 여운을 남기고 갔더라고 한다면 상당히 나름대로 공격도 하고 품격도 있을 건데 그만큼 본인이 초자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영상을 한번 직접 보고 오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누구를 지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It's democracy, stupid 이랬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미국에서 오바마를 흑인 비하 용어로 지칭하면 즉각적으로 영원히 퇴출될 겁니다. 인종 혐오나 여성 혐오 같은 건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답하는 겁니다. 네, 여의도.
네, 답변도 답변 내용이지만 한동훈 장관이 좀 모든 이슈에 있어서 좀 개입하고 네. 다 대응하는 것에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그 한동훈 장관의 저게 아마 빛과 그림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이라면은 아주 명쾌하게 그다음에 아주 그 본인의 공격적 논리로 설명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모든 사안마다 본인이 법무장관직에는 충실해야지 왜 모든 사안에 다 답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저도 이제 메시지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한동훈 장관 어법을 보면요. 어떤 메시지가 날라왔을 때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말하자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는데 그렇게 물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초밥과 소고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을 때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20년 전 사건을 소환하면서 네. 본질을 또 얘기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최강욱 의원의 얘기에서 최강욱 의원 자기가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본질에 말하자면 민주당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메신저 발화자를 공격하는 제가 네. 보기에는 아주 말하자면 준비된 사실 지금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사실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굉장히 중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성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지금 말씀드린 정치에 조금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중도층에게는 소구력이 매우 높을 수 있는데 또 한동훈 장관을 달리 보는 사람은 아니 무슨 싸움 딱이냐 본인이 좀 격과 말하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모든 사안에 그렇게 답변하다 보면은 본인이 지금 현역 정치인도 아닌데 이런 피로감들이 나중에 본인의 확장성을 저해하는 쪽으로 좀 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것이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함축한 거라고 보는데 한 장관이 저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의 이제 국무위원을 그만두고 정치인의 길로 접어들 때 분명히 답을 하나 해야 될 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비전과 지향점은 어디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크지 이제부터는 사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사실은 본인이 셀럽 수준의 지금 국무위원이니까 묻는 건데 이제 앞으로 현실 정치판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안별로 묻는데 답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은 무엇이냐고 이제 묻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정치권에 뛰어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조언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도 아까 봤지만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이 인용 표시를 했다는 거는 어쨌든 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지 않겠느냐라고 한 건데 사실은 한민수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자면 최강욱 전 의원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또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그 논란으로 인해서 막말 논란으로 인해서 또 구설에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민주당에게 현직 법무장관이 참 험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불쾌하지만 솔직히 저는 땡큐입니다. 저런 자세 보여주면은 우리 중도분들, 중도층분들 다 등 돌릴 겁니다. 지금 저게 뭡니까? 제가 오죽하면은 어젯밤에 저도 좀 불쾌해가지고 예. 제 SNS에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다 멍충아 했어요. 아. 멍충아. 그랬더니 되게 폭발적이에요. 전 그리고 기사를 하나 링크를 뭘 했냐면은 정말 4번이나 전산장애 아까 우리 보도도 했습니다. 전산장애가 일어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좀 전에 발표 전까지도 원인도 못 찾는 정부. 근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순방을 따라다니면서 뭐 귀국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표현할 때 자기도 법무장관으로서 이렇게 이 정부의 2인자라고 한다면 무능한 정부를 무능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무능한 정부의 일원으로서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최강욱 의원 제가 그 막말에 대해서 변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좀 이따 다룰 때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분이 링크한 기사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민주주의다 바보야는 한 보수신문의 칼럼을 인용해 놓은 겁니다. 예. 그 한동훈 장관은 저 머리도 영리하신 분이 기사도 제대로 안 본 것 같아요. 그 글 띄우는 링크를 뭘 했는지. 그러지 않고 일단 민주당부터 공격을 합니다. 전 이런 모습들이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은 열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민주당 지지자나 당원들 떠나서 우리 수도권이나 중부 쪽에 특히 이런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볼 때 무엇이 이렇게 좋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이렇게 깨끗합니까? 소고기 얘기할 때 그러면 이런 얘기 바로 나와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3월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3차 검사가 한동훈 검사입니다. 그때 왜 그러면 청계산 유원지에 가서 250만 원어치 업무 추진부로 소고기를 먹었습니까? 서초동 소고기집도 아니에요. 청계산 유원지입니다. 왜 갔습니까?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묻고 싶어요. 그 유원지에 있는 식당에서 무려 943만 원어치 소고기를 먹었어요. 우리 그렇게 소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이런 얘기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만 제기하면 10년 전, 20년 거 꺼냅니다. 그럼 우리도 꺼내볼까요? 본인 처남 성범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현직 검사 때 네. 여검사를 성범죄를 했어요. 위장전입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따님 허위 스펙 논란 아직도 해결 안 됐잖아요. 조국 전 장관 딸처럼 수사했으면 이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누가 장담합니까? 그래서 제가 흥분하는 게 아니고 장관이면 장관답게 말씀을 하고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질문 받습니다. 우리 국회로 들어오면 국회 기자들이 질문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을 거예요. 네. 네. 최수영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네. 공격하셨네요. 네. 네,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시각은 어쨌든 존재할 수 있지만 지금 정치 등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내용에는 이견을 제시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이 최근 부모님이 고향이 춘천이다. 그리고 본인이 어릴 적에 자란 곳은 청주다. 이런 발언했거든요. 이건 사실상 정치인의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내가 춘천에 계신 분들 표도 받아야 되고 청주에 계신 분들의 표도 받아야 되고 지금 그러면서 행선지는 뭐 대구도 갔다가 울산도 갔다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 노선만 보면 완전 대선 주자급의 대선 행보예요. 네. 발언 내용도 그렇고요. 근데 대선은 아직 멀었고 당장 137일 정도 남았는데 내년 4월 총선에서 글쎄요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이 주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의 저런 언행이나 행보는 사실은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일종의 셀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어느 지역이라도 뜨면 많은 분들이 모여들고 또 좋아하는 분들이 사진 찍자고 하고 사인 요청도 들어오고 이런 일종의 셀럽으로서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선거 전에 본인이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다고 하면 네. 지금은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분들만 이렇게 모여듭니다만 후보가 되면 본인을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지역 주민들도 이제 후보로서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한동훈 장관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나온다면 어디 나올 것이냐 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론되는 게 부모님 고향인 춘천이다. 아니면 본인이 자란 청주다. 혹은 보수의 심장 대구로 갈 것이다. 아니다. 현재 거주지 강남 을이다. 아니면 험지 중에 하나인 계양 을로 갈 수도 있고 다 아니면 나오네요.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도 있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먼저 비례대표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비례대표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마 지금 그 선거법 협상이 지금 좀 지지부진한데 저는 사실 이 준연동형 제도를 바꾸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례대표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지금 위성 꼼수 정당을 또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정치를 처음부터 꼼수부터 시작한다면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지역구인데 지역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그건 답이 아닐 것 같고 그래요? 이거 제 기준으로 제 네.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한강입니다. 한강인데 왜 제가 한강을 드느냐면 어느 한강을 끼고 있는 지금 이 서울의 지역구들이죠. 그러니까 마용성으로 하는 마포, 용산, 성동, 동작, 영등포 네. 이런 데가 소위 말해서 서울로 치면요 서인보트 지역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은 어느 한 지역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벨트의 중심에 들어가서 같이 연대를 해서 젊고 참신한 인물들과 연대를 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뭐 용산을 가든 뭐 성동을 가든 뭐 동작을 가든 거기서 딱 중심을 잡고 그와 비슷한 색깔을 가진 후보들을 쫙 배치를 시켜서 바람을 일으켜준다. 한강벨트에서 바람을 일으키면 스윙보트가 흔들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이 최근 한동훈 장관을 견제하는 듯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요. 어제 라디오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저 때문에 일찍 등판한 거면 너무 빨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먼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으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서 일단락을 하고 이제 나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닥을 찍고 있을 때 한동훈 장관의 합류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된다면은 단박에 중요한 지도자로 올라설 수 있죠. ASAP라고 하죠. 최대한 빠르게. 별의 순간이라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 패널 분들께 미리 질문을 드렸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보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이 보는 이준석 대표의 속마음은 뭘까 해서 이렇게 네 분 이야기를 적었는데 먼저 최수영 위원님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바라보는 속내는 이럴 거라고 봐요. 왜 지금 나오는 거야? 내가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신당 오래 해야 해서 좀 되는데, 장사 좀 네. 해야 되고 지금 대중의 눈높이에 대중의 좀 관심도 끌어야 되고 세일줄 좀 해야 되는데 왜 지금 분산시키는 거야? 특히나 요즘에 한동훈 장관이 다닌 지역을 표기한 동훈 여지도가 인터넷상에 화제잖아요. 네. 취임해가지고 다닌 그 지역을 다 표기했는데 이게 17개 시도를 다 망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신당보다도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할 이 타이밍에 한동훈의 등장은 매우 맞득치 않죠. 그래서 속내는 얘기한다면 왜 지금 다니는 거야? 라고 제가 표현한 거고 네. 또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는 속내는 이거 같아요. 신당 하는데 주인공은 나거든. 그런데 신당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TK 내가 갔잖아. 이렇게 하면 얘기를 이제 우회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전 이준석 대표는 그래요. 이러면서도 이준석 대표는 약간의 뭐랄까 정치학 이론의 편승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신당의 관심도가 이념 혁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약간 관심도가 죽잖아요.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차라리 한동훈 장관에 얹혀가는 편승 전략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두 사람의 사이는 이게 서로 이게 뭐랄까 이준석 잘 대표가 쓰는 것처럼 통과 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정치적으로 약간 서로 시너지 낼 수 있는 지금 여론전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속내가 매우 좀 복잡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전 대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 이름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게 편승 전략이에요. 정치학 이론에서 말하는 편승 전략인데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차재원 교수님 예. 듣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한동훈 장관을 바라보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프로 입단을 앞둔 대형 아마 선수를 바라보는 프로의 중고 신인이다. 프로 중고 신인 아시죠? 네. 데뷔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새롭게 다시 주목받는 젊은 선수를 중고 신인이라고 하는데 거기 자기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딱 와 있는데 드래프트가 됐어요. 드래프트 됐는데 드래프트 1순위가 우리 팀이 온다. 그러려면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잡잡하겠어요. 저는 딱 그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지금 올해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 하나의 지금 문동주라는 선수가 예. 사실 중고 신인이었고 드래프트 1순위가 김세연이라는 아주 또 강속구 투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세연이 문동주가 이길 거라고 봤는데 근데 사실은 이번에는 오히려 이번 시즌은 문동주가 이겼어요. 문동주가 국가대표도 되고 지금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따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시즌에는 또 어떻게 되면 이번에는 김세연이가 중고 신인이 되는 거고 이번에 또 드래프트 1순위가 황준서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 또 하나를 가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런 구도가 계속 반복이 만들어지는데 되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비슷한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을 바라보는 거는 닭갈비다. 한자로 이야기하면 계륵인 거죠. 먹을래야 먹을 건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떠버리면 상당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전분열 현상이 생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품으려고 하니까 또 이준석에 대한 또 당내 여러 여건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고민이겠죠. 닭갈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섭섭하시겠어요. 자, 그럼 김용남 의원님 얘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바라볼 때는 그런 거죠. 훅 들어오네. 앞서 잠깐 비슷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네. 자기가 신당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온통 언론의 스팟라이트이 자기에게 집중돼야 되는데 네. 한동훈 장관에게 시선을 뺏기고 무엇보다도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 간의 대립각이 서야 되거든요. 신당이 성공하려면. 근데 요새 돌아가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까지 못 미치고 그 전에 한동훈 장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영 달갑지 않은 거죠. 이게 한동훈 장관을
넘어야 그다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대결 구도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네. 맞대결을 할 수 있는 뭐 맞대결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을 일단 넘어서야 그다음 단계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아니 뭐 이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이 보기에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치권은 일종의 신상품이 항상 최고가로 평가를 받아요.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한 시즌이 지난 상품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익숙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정치권이라는 업계에서 보면 이건 완전 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어쨌든 지금은 나야 나. 네.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거는 노래 그 제목을 생각해서 그렇죠. 그 노래 아시는군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변인님. 앞에 세 분 얘기를 제가 다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륵을 똑같이 쓰셨네요. 제가 우리 차 교수님 쓴 거 본 적 없습니다. 정말요? 각자 썼습니다. 각자 썼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참지 못하고 벌써 얘기를 꺼냈어요. 네. 들어오게 되면은 대통령과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는지 뭐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이랄지 이런 얘기를 이준석 대표 벌써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는 가장 문제는 지금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사회가 지금 막 대구도 그렇고 국힘의 본진을 이렇게 흔들고 다니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일단 제가 예상하기에도 조기 등판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대중의 관심에서 훅 가려졌습니다. 그런 속마음이 있을 텐데 결국은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이 계륵이라고 쓴 부분 가로 열고 채릿다 보면요. 그런 점에서 그게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예전에 윤핵관의 맏형이라는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과 주고받았던 문자에 나왔듯이 본인 입장에서는 또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채릿다고 쓴 거고 예. 계륵은 아까 말씀하신 그걸로 설명을 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로 열고는 한동훈 장관 볼 때는 참 버리지는 못하지만 계속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심도 갖고 국민의힘을 장하게 되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자연스럽게 밀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